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후임 재판관의 지명 효력이 정지된 만큼 헌재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를 유지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첫 공판 때와 달리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재판 시작 전까지 법정 내에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았던 변호인단이 신당 윤 어게인의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4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대선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지역 경찰의 가족으로 이 대학교 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심리한 2명의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 끝에 오늘 퇴임합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가 됩니다. 후임 재판관 지명은 새 대통령의 몫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식이 진행됩니다. 두 재판관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까지 심리했습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두 사람의 지명을 효력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대선 전까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낮은 만큼 후임자는 다음 대통령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현재 헌재 재판관 구성은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으로 평가됩니다.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현재 구도가 유지되고 국민의힘이 재집권할 경우 보수 우위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관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의 유연 결정과 탄핵 결정 그리고 헌법소원 인용 결정 등에 있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탄핵 심판의 경우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물러나는 헌법재판관 2명의 자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채우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정문을 살펴보면 헌법소원 본안에서도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입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한 대행이 권한이 없는데도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벌어질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게 재판받을 수 있어 당사자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했습니다. 후보자가 관여한 결정에 의문이 제기돼 헌법재판소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재심을 하지 않아도 또 한다 해도 문제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재심이 허용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약화되고 재심이 허용돼도 다수의 재심이 이뤄져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에게 권한이 없을 경우에 방점을 찍고 가처분을 인용한 만큼 헌법 소원에서도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욱이 이번 결정은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또 헌법 소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뒤집으면 대선까지만 역할을 하는 한 대행의 권한만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퇴임을 하루 앞둔 어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강단에 섰습니다. 90분 동안 학생들이 쏟아진 질문에는 탄핵 심판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는데 계엄이 관용과 자제를 넘어선 거였다며 만장일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이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낭독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90분 동안 특강을 이어간 문대행. 쏟아지는 질문엔 대부분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묻는 질문에 답변이 제한된다며 만장일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깊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탄핵 인용 결정의 기준도 설명했습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관용과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자제가 있었는지 봐야 했다는 겁니다. 탄핵 소추는 관용과 자제의 기준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는 국회 권한이라 문제없다 말하고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치의 중요성은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통합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게도 인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을 호소해보자는 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라 시간이 걸렸다며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문 대행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두고 여권이 사퇴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이 사람은 어떤 소스로 썼는지 경청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첫 번째 재판에선 볼 수 없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언론에 공개됩니다. 특혜라는 비판을 의식한 건지 재판부가 다음 주 재판에선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첫 내란 형사 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언론 노출을 피한 채 지하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법정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언론의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언론의 촬영 신청이 늦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못 들었다며 다시 신청하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부터 법정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비판을 의식했는지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두 번째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촬영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 규칙에는 피고인이 반대해도 재판장이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018년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은 반대했지만 법원은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전례에 따라 재판이 시작하기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하도록 하고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첫 재판처럼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오늘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이 예고했던 신당 창당을 보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윤 전 대통령의 만류로 뜻을 접었다는 겁니다. 탄핵을 반대해온 대선 후보들도 윤 전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 중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윤어게인 신당 창당이 보류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이었던 배우철 김계리 변호사는 어제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4시간 만에 취소했습니다. 이들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신당 제안이 대통령님의 뜻에 대한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며 기자회견을 만료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들은 애초 오늘 여의도에서 신당 창당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석동윤 변호사는 대통령이나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나 탄핵에 분노한 청년 세대들의 절박한 몸짓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바뀐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신당 창당은
민주당에만 도움이 될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 후보들 역시 일제히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면 이후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나경원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을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윤심팔이 하면 안 된다. 한동훈 후보도 윤 전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결심하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 결심에 대해서 오해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JTBC 조민주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CJ-제일제당이 미국에서 만두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받았습니다. 만두도 특허가 되느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난 8일 CJ-제일제당이 승인받은 미국의 특허 관련 문서입니다. 2023년 2월에 신청했고요. 15년 동안 유효한 만두, 덤플링의 디자인 특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된 만두다. 전후, 좌우를 찍은 14장의 사진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CJ-제일제당 측은 가는 두 줄 줄무늬가 반복되는 형상을 특징으로 하는 디자인 특허라고 밝혔는데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만두 모양이죠. 중국에선 관련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했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어이가 없다며 미국이 특허를 받아준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교자 사진과 비비고의 모양을 비교하고 중국에서도 CJ의 만두가 판매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사람 특허도 신청하지 그러냐, 만두피, 만두소도 문화유산 신청해라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CJ-제일제당의 만두는 2023년 북미 시장에서 48%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인기 제품으로 자리 잡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국내 매출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온라인 광고 관련 시장에서 구글이 독점을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You know, it marks a watershed moment for big tech regulation and raises real risks of a breakup of Google's ad business. There's been talk. 현지 시각 17일 미국 연방법원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를 배치하거나 광고를 사고 파는 플랫폼에서 구글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법무부는 서버, 광고 거래소, 광고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3개 중 2개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문에선 경쟁업체의 기회를 박탈하고 웹에서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구글은 절반은 승소했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거라며 광고주들이 구글의 기술을 선택하는 이유 저렴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이 판결이 빅테크가 쪼개지는 신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뿐 아니라 메타, 아마존 또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e look what's happened with Meta in terms of their FTC trial. You look at Apple, Amazon. I mean, you know, we're in right now a very, very regulatory environment for big tech. 이탈리아 남부의 나폴리 인근에서 관광객이 탄 케이블카가 추락했습니다.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나폴리 인근의 몬테파이토산 케이블카에서 줄을 타고 천천히 사람들이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산으로 향하던 케이블카의 줄이 끊어진 걸로 보입니다. 오후 4시부터 2개의 케이블카가 공중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추락해서 최소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블카에선 16명의 승객이 차례대로 구조됐습니다. 현재에선 안개와 강풍 때문에 구조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이탈리아 북부의 마조레 호수에서 케이블카가 떨어져 14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102차례에 걸쳐 통계를 왜곡하라고 지시했고 통계를 낸 부동산원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정치 감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00% 넘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30평 기준 6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12억 9천만 원으로 오른 겁니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 설명은 달랐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감사원 조사 결과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집값 통계를 왜곡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가 국토부를 통해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집값 통계를 102차례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직원들은 청와대가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원이 집값을 상승세로 보고하면 예산과 인력을 날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집값 변동률이 보합세를 보인 2019년 6월에는 국토부 실장이 부동산 원장을 불러 정부 정책과 당신은 안 맞는다며 사퇴까지 요구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당시 부동산원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선 국토부에서 낮출한다, 낮추자부터 폭주를 한다, 갑질 시전, 대놓고 조작한다는 말들도 오갔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 공무원 등 31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고 현재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감사원 최종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정치감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감사라고 비판했고 재판 중인 인사들은 정당한 업무 지시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학교 안에서 일어난 총격에 최소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경찰인 가족의 총을 들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평화로운 대학 캠퍼스에 갑자기 총성이 울립니다. 놀란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도망칩니다. 잔디밭에는 한 학생이 쓰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오전 11시 50분쯤 플로리다 주립대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And I walked away from the window, then I walked back to the window and heard 6, 7 more shots ring out. And at that point we were like, okay, there's a shooting going on. And then we saw like a gurney, and then like the gurney came back and the guy had his arm cut off, and I think like he was bleeding and like he had like bandages and stuff, and so like that was really hard to see. 총격범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는데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총격범은 20살 피닉스 아이크너로 이 대학 학생이었습니다. 아이크너는 현지 치안 담당 보안관의 가족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Unfortunately, her son had access to one of her weapons, and that was one of the weapons that was found at the scen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을 보고받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Now it's a shame. It's a horrible thing. Horrible that things like this take place. 총기 난사는 총기 보유를 허용하는 미국에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CNN은 이번 사건이 올해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6번째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에 들어설 걸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경제 성장률 중간 집계 상황을 공개했는데 미국의 관세 정책과 계엄 여파에 널뛰는 환율까지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계엄 여파와 미국 관세 폭탄 후폭풍까지 겹친 결과입니다. 1, 4분기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오래됐고 1, 4분기 성장률도 상당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커서 그걸로 인한 또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한국은행은 매년 3개월마다 경제성장률 수정치를 발표하는데 중간 집계 상황을 공개한 건 이례적입니다. 한국은행 설명대로라면 다음 달 나올 수정치가 지난 2월 전망보다 훨씬 나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지만 한국은행은 이달 금리를 2.75%로 동결했습니다. 며칠 새 100원 가까이 널뛴 원달러 환율에다 한미 관세 협상 등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는 판단입니다.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및 무역 협상 전개,
정부의 경기 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 및 가계대출 흐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다만 다음 달엔 금리 인하가 유력해 보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낮아질 경우엔 예상보다 올해 인하 횟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출 침체, 내수 침체로 완벽한 복합 불황이거든요. 5월에는 한 번 내려야 되고 하반기에 2번 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이 대선을 고작 일주일 앞두고 치러지는 걸 의식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금통위와 저희들은 약간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상황만 보고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고 한국은행은 또 정부가 요구한 12조 원 규모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올라갈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대구가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도 때때로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전에 경기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